어떻게 2만 명의 병사들이 이미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정복한 제국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1260년 9월을 상상해 보세요. 몽골군은 이집트의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몽골군 비에는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진 파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그다드는 파괴되었고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싸움 없이 항복했습니다. 알레포는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학살되며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셈이라는 뜻의 아인 잘루트 계곡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전 노예들의 필사적인 동맹은 매우 교묘하고 완벽하게 실행된 함정을 놓았습니다. 그 함정은 몽골군의 무적 신화를 영원히 깨뜨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세력이 움직일 수 없는 물체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의 전투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이해하려면 1260년 무렵 몽골의 전쟁 기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징기스칸이 1206년 유목 부족들을 처음으로 통합한 이래로 약 60년 동안 몽골군은 알려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종말론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1200만 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제국이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들은 완전한 전멸에 직면했습니다. 1221년 니샤푸르가 항복을 거부했을 때 몽골군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와 개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170만 개의 머리를 쌓아 피라미드를 만들며 다른 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심리전은 군사력만큼이나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한 도시마다 한 명의 생존자를 살려두고 그들을 앞서 보내 공포의 이야기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259년 카이로의 한 상인이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을 말입니다. 난민들은 바그다드가 함락된 후 며칠 동안 티그리스 강이 파괴된 책의 잉크로 검게 흐르고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몽골군은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작전했습니다. 그들의 십진법 군사 시스템은 병사들을 10명, 100명, 1000명, 그리고 10,000명 단위로 조직했습니다. 각 부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노얀이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60마일을 말을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유럽 군대보다도 3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각 전사는 300야드 거리에서 갑옷을 꿰뚫을 수 있는 2개의 합성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또한 지구력을 위해 3마리 말을 번갈아 탔습니다. 그들은 중세의 어떤 군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기동을 조율하는 깃발과 휘파람 시스템으로 소통했습니다. 1258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칸의 지휘 아래 그들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500년 이상 이슬람의 정신적 심장이었던 아바스 왕조 칼리프국을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아바스 칼리프인 알 무스타심은 양탄자에 말려 말에 짓밟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왕족의 피에 대한 미신을 피하기 위한 무혈의 죽음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과학적, 철학적 지식이 담겨있던 지혜의 전당이 있던 바그다드 시는 3일 동안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방어하던 맘루크군 역시 평범한 중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특별한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맘루크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문자 그대로 소유된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노예 병사였으며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소년 시절에 구매되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이 배출된 바로 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몽골로부터 이슬람 세계를 구할 사람들은 티르크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고 비슷한 유목유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10살에서 13살 무렵 가족들로부터 끌려와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사관학교와 같은 곳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노예 제도와 달리 이는 강력한 단결심과 비범한 무술 기술을 가진 전사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마친 후 자유를 얻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기마 군술, 검술, 기병 전술을 훈련했습니다. 최고는 능력에 따라 지휘권을 얻으며 실력 위주로 승진했습니다. 1250년, 이 전직 노예들은 전례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아이유브 지배자들을 전복하고 자신들만의 술탄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259년, 그들의 위치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의 정당성은 의무시되었고 북쪽의 십자군과 내부 경쟁자들을 방어하느라 자원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집트는 최고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목표였습니다. 이집트를 장악하는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260년 1월 17일, 알레포는 불과 5일 만에 함락되어 훌라구의 군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성체가 몇 주 더 버티다가 몽골군이 공성무기로 성벽을 뚫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5만 명가량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도시의 대부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1260년 3월 1일,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침략에 저항했던 자랑스러운 우마이야 칼리프국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키트부카에게 싸움 없이 성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몽골 장군 키트부카 노야는 나이만 튀르크계의 네스토리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헤툼 1세 왕과 안티오키아의 보헤몬드 6세 공과 함께 다마스쿠스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중세 기록에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승리로 묘사되었습니다. 600년 동안 다마스쿠스는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3명의 기독교인 지휘관이 그 거리들을 행진했습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몽골 습격대는 남쪽으로 진격하여 시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에서 250마일 떨어진 가자까지 탐색했습니다. 그때 훌라구는 카이로의 위협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사절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알-만수르 알리 술탄에게 즉시 항복하거나 바그다드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호라즘 제국의 파괴, 바그다드의 함락, 다마스쿠스의 항복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면 완전한 전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5세의 술탄과 그의 조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떨지 않았습니다. 사이프 앗딘 쿠투즈는 이집트에서 무엇이 걸려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1221년경 마흐무드 이븐 맘두드로 태어났으며 호라즘 왕가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그의 고향을 파괴하고 가족을 죽였으며 1231년경 그를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쿠투즈라는 이름은 광견을 뜻합니다. 어린 노예 시절에도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맹렬하게 싸워 아무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카이로로 팔린 그는 순수한 능력으로 맘루크 계층에서 30년 가까이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1253년 그는 술탄 대리, 즉 권력의 배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1249년부터 1250년까지의 7번째 십자군을 물리쳐 자신의 전술적 탁월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잔혹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훌라구의 사절들이 위협적인 최후 통첩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쿠투즈는 자살적 용기이거나 전술적 천재성이거나 아마도 둘 다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몽골 사절들은 체포되어 카이로의 위대한 성문 중 하나인 바브 주웨일라로 끌려가 참수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린 머리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말뚝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몽골 왕좌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었으며 전면전을 의미하는 공개적인 저항 행위였습니다. 젊은 알만수르 알리 술탄은 경악했습니다. 에미르들은 논쟁했습니다. 일부는 평화를 청하고 시간을 벌고 협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쿠투즈는 그들 모두를 모아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는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라 전투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술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259년 11월 12일, 그는 알만수르 알리를 폐위하고 스스로 술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에미르들에게 몽골을 물리친 후에 원하는 어떤 지도자든 선택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쿠데타를 영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포장하는 훌륭한 정치적 책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투즈는 혼자서 몽골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이자 잠재적인 적이었던 바이바르스 알 분둑다리가 필요했습니다. 1223년경 흑해 북부 킵차크 스텝에서 태어난 바이바르스는 1242년경 몽골의 러시아 및 동유럽 침공 중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쿠투즈처럼 그도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쿠투즈와 달리 그의 삶은 더 험난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신체적으로 독특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흰 피부에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옅은 파란색으로 빛나 거의 초자연적인 모습을 띠었습니다. 그의 이름인 분둑다리는 석궁병을 의미했으며 이는 활과 석궁 모두에서 그의 치명적인 정확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1250년 알만수라 전투에서 7번째 십자군에 맞서 싸우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성문을 열어 십자군 기사들을 함정으로 유인한 다음 포위하여 학살하는 기발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5명의 템플 기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로베르트 아르투아와 윌리엄 롱스피 젊은경 모두 그 학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바르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맘루크 술탄 아이바크의 분노를 사시리아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 년 동안 사실상 용병으로 살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일부 에미르들은 그를 너무 야심차고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쿠투즈는 바이바르스의 시리아 지형에 대한 지식과 전술적 천재성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60년 쿠투즈는 바이바르스를 이집트로 다시 환영하고 화해의 제스처로 칼류브 마을을 부여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위험이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동맹이 신뢰가 아닌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통치하던 데칸 뭉케칸이 1259년 8월 중국에서 원정 중 사망했던 것입니다. 몽골 전통에 따르면 모든 왕자와 장군들은 새로운 데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에 참여하기 위해 몽골의 카라코룸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리아의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있던 훌라군은 군대의 대부분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는 주력 병력을 유프라테스 강 건너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키트부카의 지휘 아래 1만 명에서 2만 명가량의 병력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쿠투즈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역사가들은 훌라구가 계승이기 때문에 떠났는지 아직도 논쟁합니다. 혹은 뜨거운 시리아 여름과 부족한 목초지가 대규모 기병 말대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논쟁합니다. 또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바그다드 파괴에 분노했던 사촌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 칸과의 긴장 고조 때문인지도 논쟁합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장의 몽골군이 수적으로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투즈는 여전히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으고 적대적인 영토를 통해 북쪽으로 500마일을 진군해야 했습니다. 또한 보급선을 확보하고 어떻게든 에미르들을 설득하여 단 한 번의 전투에 모든 것을 걸게 해야 했습니다. 그의 재정은 수년간의 전쟁으로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여 매우 인기가 없었지만 몽골군이 도착하고 군대가 없다면 모든 재산이 어차피 몽골군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간단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상세금을 통해 약 12만 디나르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대의에 동참할 모든 맘루크 또는 아이유브 장교들에게 사면과 보상을 제공하는 메시지를 시리아로 보냈습니다. 1260년 7월 하순, 쿠투즈는 카이로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의 병력은 기병과 보병을 합쳐 약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2만 4천 명에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킵차크 피르크 맘무크족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몽골 병사들과 같은 민족적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복합궁, 킬리지라 불리는 곡선형 사브르, 찌르기용 직검, 창, 철퇴, 전투 망치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무릎까지 오는 쇠사슬 갑옷 위에 작은 철판이나 단단한 가죽 조각을 엮은 판금 갑옷을 입었습니다. 원뿔형 철투구와 쇠사슬 갑옷으로 목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은 바위투성이인 시리아 지형에 맞게 사육된 말을 탔습니다. 이 말들은 몽골 조랑말과는 달리 굽이 잘 되어 있어 돌밭에서 더 나은 지구력을 가졌습니다. 쿠투즈는 먼저 바이바르스를 선발대로 가자에 파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규모 몽골 수비대를 발견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짧은 교전에서 이들을 쉽게 격퇴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약 40명의 몽골 정찰병이 사망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몽골군도 패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자에서 하루 동안 재보급을 받은 후 쿠투즈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전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시리아로 가는 해안 경로는 예루살렘 왕국이 통제하는 십자군 영토를 통과했습니다. 이 왕국은 이제 아크레 요새 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프랑크계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맘루크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킵부카 휘하의 몽골군은 기독교 아르메니아군과 안티오키아군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아크레에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 프랑코 몽골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슬람을 영원히 파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쿠투즈는 몽골에 대항하는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 아크레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십자군 지도부는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4세는 몽골과의 협력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또한 150년 넘게 그들과 싸워온 무슬림들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립은 맘루크에게 크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쿠투지의 군대가 그들의 영토를 방해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아크레 근처에서 3일 동안 야영하며 식량과 물을 재보급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작은 외교적 승리는 실제로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쿠투즈가 두 전선에서 싸우거나 훨씬 긴 사막 경로를 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쿠투지의 군대가 1260년 8월 하순 아크레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의 척후병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킵부카의 몽골군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킵부카는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맘루크 연대기 작가인 알 유니니는 10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맘루크의 승리를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과장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킵부카의 병력에는 놀라운 속도로 화살을 쏠 수 있는 전설적인 복합궁으로 무장한 몽골 기병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중기병으로 복무한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 기독교 보조병도 있었습니다. 충성도가 의심스러운 현지 시리아 징집병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몽골의 권위에 복종했던 알 아슈라프 무사를 포함한 일부 아유비드 왕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몽골 사령관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척후 병들은 맘루크군의 진격을 며칠 동안 보고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병력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들은 아마도 수비 임무와 말 방목을 위해 시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보고를 통해 쿠투즈가 자신의 군대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상당한 병력을 지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킵부카는 경험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1252년에 훌라구의 니자리 이스마일파 캠페인에서 선봉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산악 요새를 포위하는 전투에서 약 12,000명의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1258년 바그다드 약탈 중에는 한쪽 측면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몽골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이고 증원군과는 거리가 멀며 비슷한 스텝 전술로 싸우는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킵부카가 북부 시리아에 더 방어하기 좋은 위치로 후퇴해야 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몽골의 군사 문화는 전투 없는 후퇴를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겁제의를 보인 전사들은 처형당했습니다. 교전도 하기 전에 후퇴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시리아 봉신들 사이에서 반란을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아크레에서 내륙으로 병력을 이끌고 갈릴리 남동부의 비옥한 저지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즈르엘 계곡이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아인 잘루트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인 잘루트는 골리앗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젊은 다윗이 거인 필리스틴 전사와 맞섰던 장소였습니다. 이 상징적인 비유는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계곡은 기병에게 이상적인 지형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 흩어진 나무들, 그리고 수천 마리의 말을 먹일 충분한 풀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바이바르스가 이 지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망명 시절 시리아에서 사실상 도적기사로 활동하며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언덕, 모든 와디, 병력을 숨길 수 있는 모든 숲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지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맘루크군은 1260년 9월 2일에 아인 잘루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킵부카의 군대가 이미 도착하여 센 근처에 진용을 세웠음을 발견했습니다. 몽골군은 길보아산 북서쪽 기슭의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척후병들과 함께 근처 고지에 올라 몽골군의 진지를 신중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날 밤 양쪽 진영에 모닥불이 점점이 박히고 병사들이 기도하거나 무기를 갈거나 끔찍한 전투 전의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바이바르스는 쿠투즈에게 자신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하며 완벽한 타이밍과 철저한 규율에 의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1260년 9월 3일 아침은 뜨겁고 밝게 밝았습니다. 맘루크군은
전투가 시작될 때 몽골군이 동쪽을, 즉 떠오르는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맘루크군의 움직임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코투즈는 약 2만 명의 병력을 중앙, 우익, 좌익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대형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력 대부분, 아마도 15,000명의 기병대는 서쪽과 남쪽의 숲이 우거진 언덕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구불구불한 지형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선봉대를 지휘했습니다. 선봉대는 3,000명에서 5,000명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배치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개념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반복적으로 전진하고 후퇴하며 몽골군을 공격하도록 도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화살로 그들을 괴롭히고 추격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런 다음 몽골군이 완전히 전력을 다하고 바이바르스를 쫓느라 지쳤을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있던 맘루크 병력이 양쪽 측면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적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극심한 압력 속에서도 기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무너지지 않고 설득력 있게 후퇴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만약 숨어있던 병력이 너무 일찍 모습을 드러낸다면 몽골군은 단순히 후퇴할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으면 바이바르스의 병사들은 학살당했을 것입니다. 해가 더 높이 솟아오르자 바이바르스는 병사들을 이끌고 평원을 가로질러 키푸카의 몽골 진지로 전진했습니다. 키푸카는 맘루크 주력군으로 보이는 병력이 전진하는 것을 보고 기병대를 전통적인 몽골 대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측면을 넓게 펼쳐 적을 포위하고 최정예 전사들은 예비대로 두었습니다. 몽골군은 표준 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일제 사격으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몽골의 복합궁은 300야드까지 정확하게 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0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끔찍했을 것입니다. 수천 발의 화살이 하늘을 가리고 떨어지면서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과 말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전진하며 병사들과 함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창과 검으로 짧은 근접전을 벌이다가 포위되기 전에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격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 잔인한 전진과 후퇴의 춤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앞뒤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의 독특한 외모는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결속력을 유지했습니다. 몽골군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키푸카는 이것을 기만 후퇴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 자체가 완성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전이 오후로 접어들고 바이바르스가 계속 후퇴하며 맘루크군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자 키푸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전체 몽골군은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들의 전투 함성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적군 전체라고 생각한 병력을 추격하여 섬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명백히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후퇴했고 그의 병력은 숲이 우거진 언덕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몽골군은 이 점을 살려 계곡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대형은 추격 과정에서 늘어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들은 타오르는 시리아 태양 아래서 몇 시간 동안 격렬하게 싸우고 말을 탔습니다. 그들의 말은 지쳐 있었습니다. 화살 보급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손안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양쪽 측면의 숲이 우거진 언덕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수천 개의 말굽 소리가 천둥처럼 땅을 흔들었습니다. 숨어있던 맘루크 기병대가 완벽하게 조율된 협공작전으로 은폐된 곳에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길게 늘어진 몽골군 대열의 양측면에 충돌했습니다. 쿠투즈 자신도 한쪽 측면에서 돌격을 이끌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병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투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라는 뜻의 외침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외침은 병사들을 단결시키고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몽골군은 갑자기 악몽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형은 혼란에 빠져 붕괴되었습니다. 개별 전사들은 방어 진영을 형성하려 했지만 맘루크 중기병은 갑옷을 부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철퇴와 전투 망치로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맘루크군은 미드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화약과 발사체로 채워진 초기 형태의 휴대용 대포였습니다. 이는 주로 몽골 말들을 놀라게 하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상력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원시적인 화기의 소음과 연기는 활 대결에 훈련된 말들에게는 폭발성 무기여서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킵부카는 비범한 용기로 싸웠습니다. 맘루크 역사 기록은 그가 전투 패배가 명확해졌음에도 후퇴를 거부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훌라구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이었고 페르시아와 다마스쿠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도망쳐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반복적으로 집결시켰고 맘루크군의 공격을 잠시 밀어내는 반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 보조병들은 전세가 바뀌는 것을 보고 맘루크 측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탈은 몽골군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결코 충성스럽지 않았던 시리아 징집병들은 단순히 도망쳤습니다. 근접 전투의 난투 속에서 킵부카는 결국 압도당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가 싸우다 전사했으며 그의 시신이 나중에 죽은 병사들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합니다. 연대기 작가 라시드 아딘의 기록을 포함한 다른 기록들은 그가 산채로 붙잡혀 결박된 채 쿠투지 앞에 끌려왔다고 말합니다. 술탄은 몽골 침략의 죄들을 들어 킵부카에게 책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쿠투즈는 킵부카가 부당하게 많은 피를 흘렸고 거짓 약속으로 영웅들과 공위 인사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약속을 어겨 고대 왕조들을 전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킵부카는 마지막까지 불굴의 태도로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쿠투지의 손에 죽더라도 그것이 신의 뜻이며 쿠투지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쿠투지가 한순간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소식이 훌라구 칸에게 전해지면 그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부터 이집트 국경까지 몽골 말들의 발굽 소리에 진동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쿠투즈는 그를 즉시 처형시켰습니다. 그의 머리는 나중에 깃대에 꽂혀 카이로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했던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몽골 생존자들은 맘루크 기병대의 맹렬한 추격을 받으며 약 8마일 떨어진 바이산으로 도주했습니다. 바이산에서 킵부카 부대의 잔존 세력은 최후의 항전을 위해 돌아서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맘루크군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오후의 학살 속에서 마지막 조직적인 몽골 저항을 파괴했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몽골군이 10,000명에서 15,000명의 전사자나 포로를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사실상 전체 병력이었습니다. 맘루크군의 사상자 또한 많았습니다. 아마도 5,000명에서 8,000명의 전사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60년에 걸친 몽골 제국의 확장 이래 처음으로 주요 몽골군이 공개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적 신화는 산산조각났습니다.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이 소식을 전파하면서 심리적 영향은 몇 주 안에 알려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 승리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몽골군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북쪽 시리아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1260년 10월 30일 다마스쿠스를 탈환하고 해방자로서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몽골군에게 복종했던 시리아 에미르와 아이유브 왕조의 왕자들은 서둘러 편을 바꿨습니다. 3개월 안에 맘루크군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시리아 전역을 통제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될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몽골 수비대들은 하나씩 추적되어 파괴되었습니다. 1260년 12월에 훌라군은 알레포를 공격하기 위해 약 2만 명의 병력을 보내 보복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키프카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2주일 후 맘루크군이 방어하는 요새화된 도시에 맞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다시는 이집트나 이슬람의 핵심 영토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어두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1260년 10월 24일 쿠투즈가 승리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돌아가던 중 그는 알쿠사이르 마을 근처 시나이 사막에서 사냥을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몇 명의 동반자들과 함께 주력 부대에서 떨어져 있을 때 맘루크 에니르 집단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바이바르스였습니다.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 바이바르스는 쿠투즈에게 포로로 잡힌 몽골 소녀를 선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투즈가 동의하며 손을 내밀자 바이바르스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신호였습니다. 공모자들은 쿠투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이바르스 자신이 술탄의 목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집트와 이슬람을 구했던 이 남자는 그의 가장 큰 승리 이후 겨우 6주 만에 자신의 장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맘루크 연대기 작가들은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합니다. 몇 년 전 맘루크 내부 갈등 중 바이바르스의 친구 파리스 아딘 아크타이를 쿠투즈가 처형한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쿠투즈가 전투 후 바이바르스에게 알레포 총독 자리를 약속했지만 대신 다른 에미르에게 주었던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순수한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스스로 왕위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인 잘루트 전투 후 쿠투즈의 위신이 정치적 수단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동기 모두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바이바르스는 승전 소식을 가지고 카이로에 입성하여 스스로 술탄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에 대한 승리에 취한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쿠투즈가 부과했던 인기 없는 전시 세금을 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암살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1260년부터 1277년까지 17년 동안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모든 맘루크 술탄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카이로에서 아바스 칼리프조를 복원하여 스스로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운하를 건설하고 항구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편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메시지가 카이로에서 다마스쿠스까지 단 4일 만에 전달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는 이메일 이전의 대부분의 현대 우편 시스템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십자군 거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복했습니다. 1265년에 아르수프,
1266년에 사파드, 1268년에 야파, 그리고 1268년에 안티오크를 정복했습니다. 안티오크에서는 그의 군대가 16,000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거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1277년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마도 독살당했을 때 성지의 십자군 세력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인 잘루트에서의 쿠투즈의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의 결과는 하나의 전투나 1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260년에서 1265년 사이에 페르시아에 기반을 둔 몽골 일칸국은 시리아를 탈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1261년, 1262년, 그리고 1263년에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263년에 훌라군은 코카서스 산맥 북쪽 킵차크 칸국의 영토를 침공하려다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맘루크군과 동맹을 맺었던 그의 사촌 베르케 칸은 몽골군을 기습하여 전멸시켰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몽골군이 몽골군과 싸운 최초의 중요 전투라고 부릅니다. 훌라군은 킵부카의 복수를 열망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126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1281년, 1299년, 그리고 1303년에 주기적으로 시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술을 개선하고 강력한 방어 요새를 구축한 맘루크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지형은 영구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다음 250년 동안 중동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517년 오스만 제국의 정복까지 통치했습니다. 이집트는 바그다드를 대체하여 이슬람의 지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학문을 후원하고 병원, 모스크, 그리고 오늘날까지 서 있는 마드라사를 건설했습니다. 카이로는 동서양을 잇는 향신료 무역로를 통제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염병과 갈등으로 황폐해졌던 이집트의 인구는 회복되고 증가했습니다. 1340년에는 카이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노예 병사들을 기반으로 한 맘루크 군사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모방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1250년에서 1517년 사이에 맘루크군이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20만 명 이상의 어린 노예를 수입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이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전사로 훈련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다른 어떤 중세 세력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몽골군의 서방 진출을 영구적으로 막았습니다. 만약 쿠투즈와 바이바르스가 아인 잘루트에서 패배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훌라군은 몽골군의 확고한 통제 아래 놓인 시리아로 주력군을 이끌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고립되고 사기가 저하된 이집트는 아마도 1년 안에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몽골군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동부 지중해가 확보된 상태에서 몽골군은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해안을 따라 모로코, 그리고 결국 지브롤터 해협까지 진격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몽골군은 이미 동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1241년과 1242년에 폴란드와 헝가리를 약탈하며 현대 독일까지 도달했습니다. 만약 몽골 제국이 동서양에서 유럽을 포위하여 기독교 문명을 거대한 집게발로 가두었다면 세계 역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일어났을까요?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을까요? 이슬람이 주요 세계 종교로 살아남았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아얄론과 루벤 아미타이를 포함한 저명한 역사가들은 아인 잘루트 전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맘루크 이집트의 보존은 이슬람 문명의 보존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다시 고전 지식의 보존을 의미했습니다. 이 고전 지식은 그리스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 등 이슬람 학자들이 보존하고 르네상스 유럽으로 전파할 예정이었습니다. 카이로의 도서관들, 다마스쿠스의 병원들, 무슬림 과학자들이 개발한 천문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은 몽골군이 승리했다면 바그다드의 지혜의 전당처럼 철저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꾼 승리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쿠투즈는 정치적, 전략적 설계자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는 술탄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며 몽골 특사를 처형하고 파멸적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쉽게 학살이 될 수도 있었던 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는 불가능할 정도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모든 합리적인 계산이 도망쳐야 한다고 말할 때 병사들이 싸우도록 고무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전술적 천재로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지형에 대한 그의 깊은 지식, 강렬한 압력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가짜 후퇴를 실행한 그의 기강, 그리고 선봉대를 이끈 그의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의 기여 없이는 전투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 맘루크 병사들도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후퇴를 가장하는 동안에도 결속력과 기강을 유지했던 전문 전사들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라 돌격했으며 영토뿐만 아니라 전체 문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훌라구의 철수 역할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시리아에 남아 있었다면 맘루크군은 아마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뭉케칸의 죽음과 몽골 제국의 계승 위기는 쿠투즈가 영리하게 이용한 우연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그러한 우발적인 사건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심지어 기후도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257년 사말라스 화산의 분출이 지구 기온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1260년 시리아의 여름을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더 덥고 건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몽골 말의 수용 능력을 감소시키고 훌라구가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의 유산은 수세기 동안 메아리 칩니다. 현대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이슬람 문명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거리, 학교, 모스크에 그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압도적인 역경에 맞선 성공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아인 잘루트 전투를 언급해왔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가 1970년에 언급했듯이 몽골군은 아바스 칼리프조를 휩쓸고 아인 잘루티에 왔으나 그곳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처럼 중세 역사를 현대 정치에 전유하는 것 자체가 유산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이 전투가 중동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울려 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사 역사가들에게 아인 잘루트 전투는 지형, 정보, 심리전을 사용하여 기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수적으로는 우세한 적을 극복하는 대가였습니다. 몽골군을 함정으로 유인한 가짜 후퇴는 특히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몽골군 자신도 이 전술을 수없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인 잘루트에서는 그들 자신의 전략이 파괴적인 효과를 내며 역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승리는 몽골군이 초자연적으로 무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범하게 잘 조직되고 훈련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상대가 몽골군의 조직력과 기강에 필적하면서 뛰어난 지역 지식과 방어적 동기를 더한다면 몽골군도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중세 세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헝가리에 이르는 저항 운동을 고무시켰습니다. 1260년 먼지 쌓인 9월의 그날, 전설적인 거인 살해자의 이름을 딴 계곡에서 2만 명의 맘루크 병사들이 징기스칸 제국의 후계자들과 맞섰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은 칼날 위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되었을 때 관습에 도전하고 권력을 장악한 한 남자의 용기였습니다. 지형과 전술에 대한 다른 한 남자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문명, 신앙,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죽음으로 돌격할 의지가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아인 잘루트에서 몽골군을 괴멸시킨 함정은 단순히 군사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성을 만난 과심, 절박함을 만난 오만함의 함정이었습니다. 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제국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싸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함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연구했던 것만큼이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24시간 안에 좋아요 1000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튜브에 진정한 역사 콘텐츠가 중요함을 보여줍시다. 문명을 바꾼 전투들,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낸 약자들, 그리고 모든 것이 위태로웠던 순간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전투를 다룰까요? 몽골군이 패배한 전투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러시아인들이 마침내 킵차크 칸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쿨리코보 전투와 같은 것 말입니다. 아니면 마라톤, 투르, 빈 전투와 같은 다른 위대한 약자의 승리를 탐구해야 할까요? 아래에 제안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역사는 단지 승리자들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용기를 냈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